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도 없었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쓰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북한과 외교는 살아있지만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빅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라늄 농축 설비를 새로 구매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정 씨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는 출국 금지됐습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9개 법안을 묶어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다른 야당이 제안하자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씨의 어제 광주 방문 일정은 1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어젯밤 9시가 다 돼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귀갓길엔 병원 응급실에 들렀고 집으로 들어갈 땐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삼엄한 경비 속에 전두환 씨 부부를 태운 차량이 도착합니다.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 차에 오른 지 12시간 20분 만입니다.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주변에 부축 없이 걸어서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취재진이 귀가 모습을 취재했지만 취재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귀가 도중에는 돌연 목적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진료를 위해 병원에 들른 겁니다. 30분가량 응급실에 머문 뒤 응급실 문을 나설 때는 경호원과 미소 띤 얼굴로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부축 없이 걸어 거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광주로 내려가는 길에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는 몰려든 취재진을 피해 이내 다시 차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법원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1시간 20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취재진과 항의하는 광주 시민을 뚫고 어렵게 차량에 올랐습니다. 39년 만의 광주 방문, 그리고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전 씨의 긴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전두환 씨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선 전 씨가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건지가 중요합니다. 전 씨에게 적용된 사자 명예훼손죄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강희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죽은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예훼손죄보다 적용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것도 처벌하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언급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적시했다는 고의성도 입증돼야 합니다. 즉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또 전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전 씨의 지위나 회고록 출판 시점에 앞서 국과수의 헬기 사격 탄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도 입증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0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건입니다. 조 전 청장은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안인데 그거는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전 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 때문에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별다른 부축 없이도 거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자택을 나선 전 씨의 걸음걸이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적이는 주변을 살핀 뒤 스스로 난간을 걸어내려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1시간여 뒤 잠시 들른 탄천 휴게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어 질문을 던지자 주변의 도움 없이 재빨리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5.18 유족에게 사과하시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출발 4시간 만에 도착한 법원. 법원 측은 전 씨가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것에 대비해 계단이 없는 쪽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이동에도 불구하고 부축 없이 스스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2차례나 출석을 미뤘던 전 씨. 혼자 힘으로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만큼 앞으로 아프다는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외교는 살아있다면서도 점진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일괄 타결식 빅딜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북한과의 외교는 살아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The obvious that diplomacy is still very much alive, and while we haven't made as much progress in the 6 months. 하지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오려면 일괄 타결식 빅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Our goal, our objective i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이어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고위당국자도 완전한 비핵화란 핵물질과 핵탄두,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아우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은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의도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한편 조윤재 주미대사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모두 내놓았고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이 북측 코트에 넘어가 있다고 보며 북측의 추가 협상에 대한 입장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일괄 타결식 빅딜을 전제로 한 대화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더욱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에선 대북 압박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잠잠합니다. 북한 내 동향을 보면 고심이 꽤 깊어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빅딜을 하자는 것. 동시에 북미 정상 간 관계는 여전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압박과 회유에도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회담 결렬 당일 심야에 미국식 계산법과 북미 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회의감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지휘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오히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기록 영화에선 북미가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로 임한다면 관계가 전진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회담 결렬 소식은 일주일 만에 미국의 책임이 크고 일본의 이간질 때문이라며 주민들에게 슬쩍 알린 게 전부입니다. 결국 미국과의 타협 없이는 경제발전 구상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국으로 이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경제건설 노선이 가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미국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재협상에 나서든지를 택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대외적 환경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자력갱생을 강조해 제재 지속에 대비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라늄 농축 설비를 새로 구매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배에서 배로 옮겨 싣는 불법 환적으로 석유 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리아의 무기 밀매업자 등을 통해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에 소형 화기를 불법 수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이번 주 중에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유로 유엔 제재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위해 극비리의 원심 분리기를 구매하려 한 아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심 설비인 원심 분리기를 이들을 통해 구입하려 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또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미사일 관련 시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켰고 민간 시설인 평양 순안국제공항도 그중 한 곳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북한이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도 나서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총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지난해 칠레은행 해킹으로 1,000만 달러, 인도 코스모스 은행 해킹으로 1,350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매년 2차례 공개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부터 중국과 미국의 안보사령탑과 연쇄 접촉에 나섰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젯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 실장은 지난 주말에는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해서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중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낮 한때 내륙 지역에 봄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져 내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 오늘도 봄비 소식이 있군요. 네, 오늘은 우산도 꼭 챙기시고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낮 한때 내륙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적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퇴근길에는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이남 지방에 5mm 미만이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탁합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과 강원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충북과 강원 영서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금세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구 15도, 광주 1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이 연예계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수사하던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동료들과 공유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정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의 단초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수사하던 경찰이 또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올려 대화방 멤버들과 돌려본 정황을 확보한 겁니다. 정준영은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준영에게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준영은 현재 촬영차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따로 경찰은 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동영상이 공유된 사실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해 법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채팅을 나눈 동료 연예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를 25일 입대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승리는 17살의 나이에 빅뱅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엔 각종 사업에 손을 대면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도 알려졌지만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30살인 승리는 지난 2006년 YG에서 만든 아이돌 그룹 빅뱅으로 데뷔했습니다. 빅뱅은 거짓말과 붉은 노을 등 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최정상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작곡이나 노래 실력이 두드러진 다른 멤버들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빅뱅의 막내 이미지가 강했던 승리는 뒤늦게 사업가로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본 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위대한 개츠비에서 따온 승츠비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닝썬 폭행 사건이 벌어진 뒤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였고 성접대 의혹이 담긴 대화 메시지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승리의 은퇴로 탑과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조사 등으로 잠잠할 날이 없었던 빅뱅은 나머지 멤버들이 제대한 뒤에도 완전체로 컴백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빅뱅 5명에서 빨리 뭉쳤으면 하는 맞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멤버 형들 없을 때 빅뱅 멤버로서 좀 열심히 한 것뿐이고요. 최정상의 아이돌 멤버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변신했던 승리.
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제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어젯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선 자동차 정비소에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김종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심야 올림픽대로 4중 추돌 사고로 4개 차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방향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다 사각지대에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승용차는 2차선의 SUV 차량과 부딪혔고 SUV 차량은 1차선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6살 배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불길에 휩싸인 자동차 정비소에서 짙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자동차 수리용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비소의 컨테이너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붕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붕 일부가 불에 타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인데요.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사법개혁안 등 9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을 띄우자고 제의했습니다. 빨리 되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조율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야3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어떤 법안을 함께 올릴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이 깊습니다. 앞서 야3당 지도부끼리 가진 회동에서도 조금씩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 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취소하는 것이 맞겠다. 여기다 한국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국회의원 수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 제안 역시 정치권의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내심 부담입니다. 국회 불신하는 여론을 방패막이 삼고 또 여론에 편승하는 이런 얄팍한 정치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의 공조에 대해 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투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까지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입니다. 2중대, 3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30명 줄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맞불 작전에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 이를 정치 혐오를 이용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여야 4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강원랜드 전 사장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잘 챙겨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직접 질의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 의혹 재판에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우선 2012년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 의원과 친분이 있는 전모 본부장을 통해 1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채용 청탁 명단을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권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청탁 명단을 언급하자 권 의원이 잘 챙겨달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최 전 사장은 이를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에는 권성동 의원이 사람 하나 안 뽑냐며 전 보좌관 출신의 김모 씨 채용 청탁도 직접 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최 전 사장의 증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의원까지 직접 나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채용 청탁을 전화로 얘기했다면서 왜 결과는 직접 알려주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는 최 전 사장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위증 문제에 걸린다며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시작한 증인신문은 권 의원 측 반대 신문이 길어지며 저녁 늦게야 끝이 났습니다. 증인도 언제 어디서 어떤 걸 청탁하고 어떻게 요구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못한다,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죠. 채용 청탁 정황을 증언한 강원랜드 전 사장과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권 의원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진실 공방은 재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일익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진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117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검찰이 단전하듯 재판 거래를 일삼는 사법적폐 옹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 권력과 유착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두 전직 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에게 등록 심사에 넘기기 전 소명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후 소명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추락한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넉 달 전 자카르타에서 추락한 여객기와 같은 기종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같은 기종을 운항 중인 국내 항공사가 있어서 우리 정부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는 이륙 13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기는 보잉사의 차세대 여객기 737 맥스 8 기종입니다. 전날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1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도 같은 기종입니다. 이륙 직후 급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며 조종사가 고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ይሁንና የአደጋው መንስኤ እንዴት ሊያጋጥም እንደቻለ ዝርዝር መረጃ ሙያው ባላቸው የቴክኒካል ሰዎች ተጠንቶ ለሕዝብ ይፋ የሚደረግ ሲሆን 우리 국토부도 같은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감독관을 보내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작년 말과 올해 초 차례로 2대를 도입해 일본과 태국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체 결함 등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내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도 자국 항공사에 보잉 737 맥스 기종 운항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년 전 민간 항공사에 처음 인도된 이 여객기는 지금까지 300대 이상이 보급됐고 4,000대 이상 주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보잉사가 이 기종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다며 두 추락 사고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추락한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했다고 AP가 보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블랙박스가 발견됐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됐다며 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잠시 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종료가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계약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이덕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이 사임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장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키 리졸브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 19-1 동맹연습이 오늘 끝납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19-1 동맹연습은 키 리졸브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류 한랄 전시회에 참석한 뒤 동포 간담회를 열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교민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던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일단 한 발 물러났습니다. 서민과 중상층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이 무엇인지 팩트체크 와이파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발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서 나왔습니다. 애초에 도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등장한 건 1999년. 공급생활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사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서 근로소득자와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도입 취지를 달성했다는 부총리의 말은 사실일까요? IMF가 조사한 GDP 대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보겠습니다. 1991년엔 29%였던 것이 20여 년 만에 19%로 줄었으니 많이 투명해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지금도 25.7% 정도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2배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아직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박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공제 축소가 논란이 되는 건 투명성 여부보다 서민 증세라는 꼬리표 때문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지면 이렇게 최대 5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용카드 3,250만 원을 넘게 썼을 경우고요. 이렇게 2천만 원 정도를 썼다면 16만 원 정도만 세금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거로 분석한 이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이 경우에 직불카드 공제가 그대로라는 전제하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10,000원 정도였고요. 3억 원을 버는 사람도 6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50만 원 증세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 겁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세금 부담이 중산층에게 집중된다는 데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 15%에서 10%로 줄이면 금액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예 없애면 2, 3억 원을 버는 사람의 부담이 가장 커지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사실 3천만 원 이상을 벌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5, 6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면 3억 원 버는 사람보다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부담이니까 서민 증세라는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겠죠.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여론 떠보기였고 예상대로 반발이 거세자 결국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기아 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어제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000원가량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조 총회에서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됩니다. 국내 주유소가 해마다 150곳 가까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전국 주유소가 11,96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곳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연간 평균 149곳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5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깊어지는 만큼 경기 둔화 국면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5개월 연속 경기 둔화 평가가 나온 데는 역시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최근 반도체의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등 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산업에서 수출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들어 열흘 동안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출액도 20%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투자도 축소됐습니다. 감소 폭도 한 달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1월 광공업 생산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불과 0.1%만 증가하고 신규 취업자는 19,000명만 늘어나는 등 생산과 고용 부진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KDI는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급속도로 식어가는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때문에 우리 경제의 둔화 국면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최근에 수출 경기를 볼 때 계속 침체되는 국면이 나오고 투자는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수출 경기와 투자가 아마 올해 연중으로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견실하다고 보고 있는 소비에 대해서도 KDI는 설 명절 때문에 최근 반짝 늘었을 뿐 민간 소비의 증가세는 미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다시 열렸지만 또 의결이 불발됐습니다. 지난주에 불참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위원들이 다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6개월 확대안과 한국형 실업부조 등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를 보이콧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발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본위원회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위원 3명은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사노위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탄력근로제 이 확대 문제가 전혀 이 본위원들의 어떤 상의 없이 의결 거수기로만 약간 전락되는 이 과정을 저희가 뼈아프게 느끼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요. 경사노위는 두 차례나 의결이 무산되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일단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노사정의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 절차에 임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또다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와 계층별 대표가 대립 양상까지 보여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공개됐던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유치원 예산을 목조개로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청의 추가 감사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 103억 원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처리에 자유한국당도 동참하라고 요구하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공개하는 자료는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입니다.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 103억 6,972만 원 관련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자유한국당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 위해서 협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맨날 남탓이야!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데, 의원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뭐 비하하고 또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유한국당 잘못으로 다 그러는데 책임 있는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당도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미 제출했습니다. 최근 극심했던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은 물론 북한에서 발생한 것도 적지 않다는 정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합계엔 2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 내부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달 초에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 기간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를 거론하며 북한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13% 정도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평균 한 13%. 장관님,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돼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배 이상 치솟았던 지난 2일, 미세먼지 운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850 헥토파스칼 고도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시작된 바람이 북한을 거쳐 수도권과 충청 서해안으로 불어온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면 적지 않게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내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주대 연구팀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14.7%는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처럼 북서풍이 많이 부는 1월엔 20%까지 올라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2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은 더 많이 쏟아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연료 수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작이나 농업 쓰레기 등을 많이 쓰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 미세먼지 제거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 제거하는 장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나쁘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먼지도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대기질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추가로 동맹국에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 군사 매체는 조폭의 갈취 행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미양국이 지난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이 더 올라가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and we have to do better than that. So they've agreed to pay $500 million more, and over the years it'll start going up.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동맹국에 추가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 미국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염치 없이 비외교적인 협상 스타일로 미일 동맹과 미국과 유럽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약 8% 인상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언급하며 주둔 비용 플러스 50% 구상을 일부 비판자들은 조폭의 갈취행위에 비유할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유럽 주둔 육군 사령관 출신인 벤 호지스는 해외 주둔 기지는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미군의 유럽 주둔에 따른 가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댄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유럽 국가들이 주둔 비용 플러스 50% 요구를 거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탈퇴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위 관계자는 동맹들이 집단 방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게 지속적인 목표라면서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기소를 취하했고 말레이시아 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풀어줬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아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가 전격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했고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아이샤를 석방했습니다.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아이샤의 석방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법원은 기소 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샤와 함께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허응도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두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집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난다면 북한 정권을 암살 배후로 지목하는 모양새가 돼 북한 측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현 총리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을 억류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혀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벽면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도피를 도왔다고 주장한 단체인 자유조선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벽에는 자유조선의 로고와 함께 김정은 타도 연대혁명, 자유조선 우리는 일어난다 등의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또 낙서를 가리려는 듯 외벽 위에는 대사관 관계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담요 여러 장이 내걸렸습니다. 자유조선은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한 단체인 천리마 민방위가 지난 1일 이름을 바꾼 단체입니다.
일본에서 6살짜리 어린이가 엄마에게 학대를 당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이 동영상을 네티즌들이 끈질기게 추적했고 아이의 엄마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잔뜩 화가 나 버티고선 엄마 앞에 6살짜리 아들이 기침하며 누워 있습니다. 엄마는 퍽소리가 날 정도로 발길질을 하고도 분이 안 풀린 듯 폭행을 이어갑니다. 엉덩이를 차고 허리를 세게 밟기까지 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려도 엄마는 요지부동. 옆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이 장면을 찍은 아이의 형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동생의 학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형은 구체적인 장소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이 동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拡散して誰かが助け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この 동영상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며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협력해 형이 올린 다른 사진들에서 단서를 찾아 폭행이 이루어진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 아동상담소와 경찰에 신고가 잇따랐고 결국 동영상이 공개된 지 18시간 만에 무서운 엄마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どんどん夫がすることがあるけんで普段お会いすることがあって夫がうるさくてすいませんとその時の言葉は交わせましたけどね. 아이가 거짓말을 해 화가 나서 때렸다는 이 엄마는 지난해 4월에도 아이들을 학대한 의심이 든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인근 아동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를 놓친 남성이 2분 지각으로 목숨을 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적의 한 남성이 사고 비행기 탑승권 사진과 함께 올린 사연을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고체-폐기물협회 대표인 남성은 UN 환경 프로그램의 연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갈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하늘이 다소 뿌였습니다. 밤사이 약하게 스모그가 유입되며 현재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고요. 영서 남부와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오후에는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대기질이 보통 단계를 금세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한때 곳곳에 요란스러운 봄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 경기 동부 지역과 충청 내륙 지역, 남부 내륙 지역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과 영서 내륙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를 따라서는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지만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차차 흐려져 낮에는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4.3도, 대구 6.3도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 낮겠습니다. 서울이 9도, 안동과 전주 11도, 대구 15도, 부산 14도 선이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인 글피에는 전국에 다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주말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